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올해만 세 번째 국가 전산망 먹통입니다. 네, 주말 동안 내내 이슈였죠. 국가 전산망이 먹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 대기업을 배제하고 쪼개기 발주한 게 화근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문제냐? 사실 보안 대공사를 평일에 했다는 것도 백업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이 보안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것도 문제다라는 지적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오후 5시 정부가 정상화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렇다고 하면 원인이 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먹통 원인은 모른 채 56시간 만에 정상화. 어제 오후 5시 정상화됐습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원인이 뭐냐? 문제는 원인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제를 좀 보겠습니다. 정부 행정망 마비 사흘째야 복구, 네트워크 장비 고장 원인은 조사 중이다. 네, 총리 행안부 장관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디지털 정부 해외 홍보 중 디지털 재난이 터졌다. 네, 이번에 이 전산망이 먹통이 되고 난 다음에 마비가 된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출장 중이었는데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출장 간 게 뭐 때문에 갔었느냐? 여길 좀 볼까요? 이 장관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 전자정부 성과를 홍보한 뒤 미국에선 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한다. 디지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좀 선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러 간 출장 자리였는데 간 동안 디지털 재난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복구가 됐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행정 전산망 복구 오늘 정상화 여부 촉각 세계일보입니다. 일단 이 전산망이 복구가 됐습니다. 때문에 오늘부터 오늘 오전 9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 정부 24는 이미 되고 있고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온 오프라인에서 다 지금 전산망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마비됐었던 민원이 오늘 오전 9시 오픈하자마자 몰릴 수 있다라는 거 때문에 민원이 몰리는 오늘 오전이 고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상화가 됐는지 여부를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내년 총선 여권 대표 주자는 한동훈 결국 출마로 가다. 네,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 출마로 가다. 언제? 어디로?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역대급 엔저 바람탄 일본행 주말 쇼핑 절반이 한국인. 네, 지금 역대급 엔저입니다. 여기 좀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엔당 원화 환율 추이. 지금 빨간 그래프가 살짝 올라갔는데 짚어지면 쭉쭉쭉쭉 떨어져서 86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가 오사카 쇼핑가를 한번 가봤더니 명품 매장 오픈런, 네, 상당수 한국어로 대화를 하더라. 보니까 비행기 값을 뽑고도 핵이득이다라면서 싹쓸이 쇼핑을 한국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얼마나 한국인들이 많느냐 봤더니 올해 일본 관광 이 외국인 중에 28%가 한국인이다. 한 3명의 한 명꼴로는 한국인이다라는 거죠. 네, 엔저가 계속 간다면 더 많이 또 관광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장면이야 싶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이렇게나 많이 어디에 왜 모인 거냐? 네, 이게 어제 성균관대에서 있었던 수시 논술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들, 학생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이거 사진 조작 아니에요? 이거 그래픽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참 주말 동안 추웠는데 그 추웠던 주말 동안 수험생들은 논술 시험, 또 면접 시험을
봤다라는 거죠. 수능을 끝났지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월요일 또 비타민 E 섭취하고 가야겠죠. 비타민 E입니다. 기사 같이 보실까요? 번들플레이션. 묶음 상품이 낱개보다 비싸다니. 번들. 묶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묶음, 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이 같이 이 묶은 신조어입니다. 번들플레이션.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기저귀, 육개장, 즉석밥 등 일부 제품에서 개당 가격이 묶음보다 더 싸더라 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묶음 판매 제품 가격들, 일단 즉석밥 개당 925원인데 지금 보면 밑에 1,000원이 넘습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다음 기저귀입니다. 지금 이 개당으로 따지면 이 한 묶음으로 따지면 한 봉지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24,500원인데 이거를 2배, 4개로 샀을 때는 26,500원입니다. 더 비싸죠? 지금 여기 보면 이 다른 이 즉석밥, 이 즉석밥도 마찬가지예요. 1,460원인데 묶음으로 사면 1,600원. 라면, 컵라면도 마찬가지예요. 800원이 1,000원이 됩니다. 네. 약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들플레이션이다라니까지 나오는데 뭔 놈의 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아 싶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무슨 플레이션 지금 거의 뭐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묶어봤습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근데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슈링크플레이션이었습니다. 슈링크, 양이 훅 줄어든다라는 뜻. 인플레이션이 묶여서 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똑같은데 봉지 크기도 똑같은데 가볍네, 용량이 준 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스킨플레이션입니다. 인색하게 아낀다라는 뜻의 스킨,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묶어서 스킨플레이션. 제품 가격도 용량도 똑같은데 보니까 원재료를 적게 써서 아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 효과를 갖고 온 스킨플레이션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번들플레이션입니다. 묶음으로 파는데 이게 더 비싸더라. 묶음 이 번들플레이션 얘기까지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신조어입니다. 공통점은 다 소비자 눈속임용이다 라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수록 눈 크게 뜨고 꼼꼼하게 좀 따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현상 말씀드렸죠. 결국은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물가 상승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신조어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빵서기관, 우유사무관, 널뛰는 물가 잡기엔 역부족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일일이 이 종목 하나하나마다 다 서기관, 사무관이 맡아서 1대1 책임지고 좀 잡아라 라고 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여기 좀 보겠습니다. 신선 농축산물은 이미 전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전체 물가에서 지금 빵, 우유 같은 이런 가공식품들 이 비중은 미미한데 근본 해법은 사실상 통화정책 아니겠느냐.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서민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정책 방향이 맞아도 방법이 틀리다면 실효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국민일보 기사의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언제나처럼 눈 크게 뜨고 TV를 보시다가요. 이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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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출마입니다. 아하, 한동훈 장관 얘기하려는 거로군. 맞습니다. 내년 총선 여권 대표 주자는 한동훈 결국 출마로 가다. 네, 결국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 나온다 하더니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뒷얘기가 좀 궁금하죠. 여길 좀 보겠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투입할 자원을 모두 투입한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한 장관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여권의 끈질긴 출마 요구에 한 장관 본인도 최근에야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
앞부분은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관건은 뒷부분이죠. 본인도 최근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전한 걸로 안다. 한 장관이 그러면 나간다고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윤 대통령이 오케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또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고심하던 윤석열 대통령도 여권의 차출 요구를 수용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도 오케이 나가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 장관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쭉 있어 왔었죠. 이 나이쯤 되면 좀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한 장관하고 나눈 여러 대화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제는 갚아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의원님도. 저도 그래서 정치하는 거다. 네. 나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딱 이거 하나다. 하는 말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나이쯤 이 정도 위치가 됐으면 이제는 좀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저 얘기가 지금 10월 17일에 지금 조 의원이 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한 달 전쯤이죠. 그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한 달 전에 결정을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또 기사 속에 보면은 최근에야 그렇게 하겠다라고 뜻을 전해왔다라고 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 전에 갚는다는 표현을 했지만 또 최근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생각이 사실 그렇게까지 출마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요청에 어떻게 약간 밀려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언제든지 대통령과 이제 당의 의사에 따라서 네. 뭐 진퇴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의 어떤 소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네. 어떤 업무에 이제 열중하다가 이제 차츰 이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여망과 어떤 당의 요구에 의해서 아마 점점 이제 정치계에 갈 수도 있겠다, 총선에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본인 스스로는 조금씩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게 뭐 본인이 뭐 꼭 뭐 나가고 싶다 그런 어떤 의견을 뭐 피력한 것은 아닐 거고 결심을 한 것은 아닐 거고 네. 이제 그런데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한동훈 장관의 총선 여부는 어떤 당의 지지도 총선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거다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의 지지도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이제 차고 떨어졌다가 차츰 올라오고 있긴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당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본인도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이제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이 여권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주원규 위원님. 네. 사실 한 달 전에 갖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이 흐르고 최근에야 그렇게 하겠다. 이 한 달 동안의 한 장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뭐 한 장관님의 생각을 저희가 예단할 수는 네. 없겠지만 이 흐름을 추정해 봤을 때는 추이를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여권의 위기감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안온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운신의 폭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선 이 총선 시나리오가 나왔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이후에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몸집을 키우는 방식도 한 달 전에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홍석준 의원님 말씀처럼 여권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상황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이번 내년 총선에서 승부를 던지지 못하면은 네. 여권이나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한 달 동안에 이제는 총선에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몸집 키우기로 이제는 좀 변환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네. 지금 자칫 총선에서 지면 레임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일단 한 장관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행보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시민들과 찰칵 한동훈 출마 밑그림. 한동훈 장관 대구에 지난 금요일 갔습니다. 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죠. 한 장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오늘 저희가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일단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에는 뭐 비슷한 질문을 받아도 아니 뭐 저는 제 역할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질문 자체가 출마를 물어본 건 아니고 대구 온 거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라는 무릎에 본인 입에서 총선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김광삼 변호사님. 좀 눈에 띄는 변화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 이전부터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총선 출마는 이제 상수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러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어떤 역할을 맡겨야지 가장 민주당과의 어떤 전투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우리가 보면 매일 방송에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방송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사실 대구에 일반적인 전 장관이 갔다 온다면 이건 네. 아무런 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구 간 거 자체도 언론에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처럼 굉장히 뭐 체급이 커졌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대선의 후보 중에서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지율을 보면 또 굉장히 상당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국민의 힘에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은 뭐 고민을 많이 했겠고, 그 다음에 총선이라는 것은 뭐 자기가 미리 의도한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최근에 뭐 탄핵이랄지 이런 거 관련해서 더 좀 민주당에 의해서 체급이 좀 더 높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깜짝 놀랐는데 대구 가서 저렇게까지 뭐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연호를 하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그렇죠. 한동훈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 다음 총선에서 어떤 쓰임새에서 보면 네.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대표급 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랄지 여론의 흐름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슬릴 수 없는 거고, 아마 본인 입장도 어떤 선거에 출마를 해서 뭔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뭐 환영할 만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잠깐 저희가 또 그래픽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3시간 동안 원래 표를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이제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가 많으니까 이 표를 취소하고 3시간 동안 사진 촬영을 다 하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근데 멘트도 저는 원래부터 대구 시민들을 존경해 왔습니다라고 또 시작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출정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정식이다. 예. 그것도 이제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출정식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근데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거의 참사라고 할 만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오랜 기간의 수사, 그렇지만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재판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재판장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민생을 구제하는지에 대한 뭐 보도가 없거든요. 예. 등등 한 장관이 사실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또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 이게 지금 도피성 출마 선언 아니면 그런 이슈를 덮기 위한 출마 선언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사실 국회 예결위에서 네. 예산 관련된 질의 답변을 할 때 되게 장관들은 예산 삭감 안 되려고 혹은 증액할 예산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예결위 위원들에게 그 읍소를 부드러운 해야죠. 말로 답변을 하는데 네. 굉장히 정적인 수사로 반격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나를 탄핵시켜 달라. 민주당 저희 뭐 법률위원장으로서는 생각도 없는데 그런 거 봐서는 이 양반이 곧 뭔가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역시 대구에서 그 신호탄을 제대로 한번 쏘아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왕국이라는 지금 비판을 받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보수 쪽에는 어떨지 몰라도 중도라든가 혹은 이런 민주 진보 세력에게는 오히려 이게 검찰 왕국의 또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런 이제 비판을 받을 그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원래 뭔가 낌새가 있긴 있었다. 출마할 것 같았다 그랬는데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사실상 출정식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실제로 강선우 대변인이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얘기도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한동훈 장관은 어제 보란 듯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공개 행보를 펼쳤습니다. 말로는 예정된 통상적 방문이라지만 총선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총선을 향한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몰려든 촬영 요청에 기차표까지 취소하며 3시간이나 사진을 찍었다는데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습니까? 네. 강선우 대변인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근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도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검찰 독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뭐 사실 초반에 김용민 의원은 또 탄핵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동훈 장관도 검찰 독재 얘기하면서 지금 같이 대립각을 민주당에서 세우는 입장인데 한 장관이 법무부에서 빠져서 근데 국회로 오는 건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득입니까 실입니까? 저희는 사실 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이다. 예.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대구에서 출정식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한 장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지 않는가 그런 걸 반증한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본인이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려고 했다면 수도권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좋았을 텐데 대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한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약간 그 과감성이랄까 결단력이 좀 부족하다. 되게 좀 뭐랄까 조심스럽게 네.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번 그 행사 대구 네. 행사에서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대한 저희는 국민적인 심판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한동훈 장관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혹은 뭐 거의 동일선상에서 평가가 되는 인물인데 나서면 나설수록 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민주당의 득이다. 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느냐. 훨씬 더 좀 이 대립각이 좀 두드러지게 보일 거고 정권 심판론이 먹힐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여야 통틀어서 한동훈 장관처럼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김승원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렇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체급이 높아지고 크게 된 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은 저렇게 해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장관 청문회 때 어떻습니까? 청문회도 공개했는데 거기에서 뭐 논문 저자 관련해서 뭐 이모가 나오고 3M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랄지 대정부 질문에서 계속적으로 한 장관을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근데 결로 되받아치기를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높이는 그 방향으로 갔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탄핵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막말 이런 것들이 결국 한동훈 장관을 오늘의 이전 장관과 다른 그런 위상을 만들어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힘이랄지 네. 아니면 지금 메가시티랄지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뉴스에
중심을 이루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중심에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그만큼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준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비중이 많이 커졌다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선에 가게 되면 또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언론에 집중될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것은 뭐 민주당이 물론 비판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릉 동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묻히고 결국 한동훈 장관 위주의 어떤 총선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 출마 득이다 아니다 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 지금 본격화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전국을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게 대구 17일 대구 방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좀 전에는 경남 거창에 갔었고요. 대구 가고 그리고 이제 21일 대전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4일 울산에 갈 예정이다.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대구, 대전, 울산, 네, 뭐 거의 어디 하나 찍고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장관 어떻게 보면 쭉 전국을 돌면서 약간 바람을 일으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관건은 쓰임이겠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수도권 출마, 비례로 총선 지위, 여당의 한동훈 활용법. 네, 한동훈 활용법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4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총선 승부처에서 바람몰이를 해야 된다. 총선 승부처, 뭐 종로 등 상징성 있는 지역에 좀 나올 수도 있다. 두 번째, 야당 핵심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하는 방안이다. 그러면서 마포갑 정청래 의원의 지역 그리고 안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안민석 의원 얘기. 그래서 이 야당 핵심 지역구에 가서 붙는 자객 공천 얘기가 나온다. 세 번째, 선대본부장 같은 직책을 맡겨야 된다. 비례를 맡겨서 비례하고 전국을 돌면서 선대본부장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번째, 정부에 남아 대선 직행 코스로. 요건 사실 이미 출마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요 얘기는 사실 네 번째는 업과 요 위에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중에서 주원기 위원님,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의 행보하고 유추해 봤을 때 네. 일단은 원했던 거는 4번이었지만 이미 이제 4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삭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부분에서는 3번의 부분도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 하지만 한동훈은 개인 장관의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워딩을 지금까지 보였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이미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2번과 1번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야권의 상대방을 몸값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포 같은 곳에 정청래 의원과 붙게 될 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항마처럼 보이는 어떤 무게감으로 자신이 하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설령 만약에 낙선하게 되면 그 치명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흐름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활용법에서는 1번 총선 승부처와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바람몰이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이지만 네. 이제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은 그 보수 결집층에서의 팬덤이 형성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지 네. 중도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변수로 저희가 다룰 텐데 이준석 신당과의 제로섬 껴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보수의 약간의 하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따지자면 첫 번째 총선 승부처에서 바람몰이를 하는 방향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한동훈 장관이 중도 확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주셨어요.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홍규 위원의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면도 있고 안 하는 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객 공천은 이미 한동훈 장관은 장군 중에서 대장군급이 됐습니다. 몸 체급이 커졌다. 네, 근데 자객으로 나간다는 건 우스운 거죠. 지금 정청래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 같은 이런 어떤 하고 이제 의원들하고 부터 이제 급은 벌써 이제 지난 어떤 그런 어떤 분인데 저희가 굳이 이제 자객으로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상징성 있는 지역도 맡으면서 좀 더 네. 바람몰이를 하는 네. 그런 역할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저도 이제 인기를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네.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사인 좀 받아달라. 저희 그 사인 받아줬어요. 대구시잖아요, 또. 예.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 유튜브가 굉장히 좀 미미한 유튜브라서 보통 조회수가 수백 정도 오는데 네. 한동훈 장관 언급하면 수만이 되는 거예요, 조회수. 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영향이 있구나 하는데 이번에 이제 동대구역이나 이런 데서 우리 김성은 의원은 뭐 행사 뭐 식을 했다 하는 행사식이 아니죠. 그냥 사람이 몰려와서 사인을 한 건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최소한 이제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 중에서도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여성분 네. 그리고 젊은 층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소구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파 보수 그 이제 후보 중에서는 네. 뭐 아직까지 후보로 말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은 지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그 중도 확장성도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좀 힘든 현재의 여건의 상황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지금의 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관건은 수도권 표심입니다. 강서부선 참패하고 수도권 표심을 수도권의 이 중산층, 이 중도 마음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가 사실 관건인 측면이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본의 아니게 험지라고 불리는 곳에 이른바 험지라고 불리는 곳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총선 승부처에서 바람몰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승부처면 험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 부분 이게 사실 서울이냐 경기 인천이냐라는 것도 다르고 수도권이라고 한다고 해도 서울에서도 경합 우세 지역이냐 경합 열세 지역이냐 열세 지역이냐 이게 다릅니다. 어느 정도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는 이제 물론 본인과 이제 국민의힘이 조율이 잘 돼야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 생각인데요. 물론 아까 그 홍 의원님께서 이제 세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 총선에서 이제 정면 승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지금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대권 주자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총선에서 일단 본인이 뭐 선대위원장이 됐건 뭐가 됐든 뛰었는데 네.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 본인에게도 정치적으로 치명적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험지 출마를 해서 거기서 정면 승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그 자체 그러면 험지 출마하면 거기에만 신경 쓰이나 다른 선거구에 신경 쓰지 않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험지 출마를 하게 되면 거기서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파급 효과가 다른 선거구에도 당연히 미치거든요. 결국 공중전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아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정말 큰 정치를 하고 싶고 네. 앞으로 뭔가 큰 꿈을 꾸고 싶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험지 출마해서 거기서 승부수를 저는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자체가 본인이 특히 승리했을 때의 어떤 여파 이런 것들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제 당에서 어떻게 해야지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무튼 총선에 출마하면 뭐 효과는 굉장히 있을 것이다. 단지 아까 그 김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의 어떤 소구력이 있느냐. 네.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보수층 위주로 어떤 집중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네. 자기가 어떤 한마디 그리고 뭐 MZ 세대랄지요. 네. 그다음에 중도층을 위한 본인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하면 사실은 중도층 자체도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중도층 표도 끌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어요. 아까 홍석준 의원님은 또 아니 우리 지역구에 20대 여성 정치에 그렇게까지 관여도 관심이 있지 않은 분들도 사인해달라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더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성원 의원님, 네. 네. 아직 저는 한동훈 장관 활용법은 확정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도가 글쎄 험지라고 보기엔 그렇고 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역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곳 험지를 가라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상 또 굉장히 꺼려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전국 지역구를 다 다니면서 네. 본인이 그 비례대표 후순번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를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결집력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아. 쓰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 예언자님입니다. 또 예언자세요. 네. 한동훈 장관 개항을 출마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개항을 나오면 정말 험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의 전초전이 될 수 있어서 네. 그건 굉장히 큰 파기력과 이슈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승부수를 던진다면 그쪽에 한번 승부수를 던지는 것도 예, 설령 한동훈 장관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네. 차기 다음번 대선에 더 유력한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인천 개항을에 나온다고 한다면 대선 전초전입니다. 확실한 대선 전초전이 될 것인 것만은 뭐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될 거다라는 점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한동훈 장관의 이 조선일보 한동훈 활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활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주원규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준석 신당을 좀 누르는 효과도 염두에 뒀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장관 출마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공직자로서 계속 살아오신 커리어가 있고 일정한 부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만약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광주 시민 앞에 서게 될 계기가 있다고 한다면요, 잘 고민하고 훌륭한 답변이 나오면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지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누가 잡범이고 누가 뭐 나쁜 놈이고 이거 계속 하실 거면은 저는 그 정치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간 저와 경쟁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크게 나쁘게 평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잡범이네 하는 이런 정치는 보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이 뽑아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한동훈 장관의 이 지난 17일 대구 방문이 이 본인의 어떤 경쟁 상대로서 온 거냐? 난 경쟁 상대가 안 된다라고 본다. 재밌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묘합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네. 여기서 말하는 긁지 않은 복권과 경쟁 상대가 아니라 재밌는 관계일 것이다. 이 멘트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복권은 되게 꽝이 많습니다. 네. 복권 당첨된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죠. 그걸 그래서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것이다. 뭐 이준석 대표가 워낙 언어의 그 마술사처럼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하기 때문에 네. 복권이라 하면 지금은 뭔가 기대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당첨을 해보면 긁어보면 꽝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런 걸 갖다가 좀 빗대서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 상대로 안 본다. 그러니까 뭔가 그 본인보다는 네. 조금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하수 아니겠느냐, 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재밌는 관계라고 하면 저 두 분이 그 띠동갑이더라고요. 네. 예, 뭐 80 몇 년생과 뭐 띠동갑이라고 하는데 네. 또 사실은 통합이라든가 화합의 정치보다는 약간 좀 그 갈라치기, 그러니까 세대 포이론이라든가 또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이제 팬덤을 형성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런 면에서는 서로 간에 좀 유사성, 동질감을 느껴서 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나온다면 본인의 스타일과 비슷한 정치를 할 수도 있다,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재밌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원규 의원님. 약간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싸움을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판 극적 타결이라고 지난주에 말했을 때에는 네. 한동훈 장관이 이후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어떤 관계들 그런 것들을 포석을 염두에 둬서 국민의힘 입당도
어떤 신당과 함께 군부를 짚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보니까 긁지 않는 복권이라든지 재밌는 관계라는 거는 이제 제로섬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한동훈 장관의 저격수가 이준석 대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잡범이나 잡을 거면 그런 워딩은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한동훈 장관이 전면전으로 부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의 입이 더 무섭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도전을 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로섬 게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한동훈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뭐 날 수 있느냐 뭐 네.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결정이 이제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걸지 않은 어떤 복권이라 말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서는 뭐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다. 뭐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미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제 법무행정과 여러 가지 면을 이미 훌륭하게 보여준 면도 사실 많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정치적 꼭 영역에 들어와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을 가지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큰 것도 결국은 성남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하면서 평가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검찰총장으로서 그 평가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평가절하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잡범 말씀을 했는데 뭐 그 이재명 그 수사를 관련해서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어떤 수사를 두고 뭐 잡범이라 하지 않고 뭐 정치법원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뭐 그걸 또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이제 싶고 결국은 민주당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파괴력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출마 선언하기도 전에 뭐 이런저런 견제구성 멘트를 날리고 있다고 봅니다. 견제구성 멘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분명한 건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요.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굉장히 이슈 메이커입니다. 굉장히 이 눈길이 가는 두 사람인데 이번엔 키워드를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D-37입니다. 지금 37일 남았다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준석 연락망 하루 만에 3만 5천 명 돌파. 제3단계를 갈까? 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연락망을 연락처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이었었나요? 18일 날 SNS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제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를 하려고 연락망을 구성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름, 성별, 거주하는 지역, 연락처를 이 양식 폼을 링크를 할 테니까 여기다 해서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나중에 필요할 때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류를 할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18일 날 올린 글입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모아서 그러면 당원 모집 아니야? 신당 창당하려고 당원 모집, 창당 발기인 지금 모집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은 신속하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인 거지 기재해 주신 정보는 발기인, 당원 명부 등엔 활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신당 창당 본 작업으로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점을 또 선을 그었어요. 네. 약간 뭐 같이 연락하려고 연락망을 만듭니다라고 하는데 또 창당 발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광삼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의 스탠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좋고 이 선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남다른 뛰어난 그런 감각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해달라고 한다랄지 아니면 네. 뭐 발기인이랄지 당원 명부를 모집하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주저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뭘 할 때 연락을 할 테니까 네. 뭐 주소하고 뭐 그런 걸 좀 남겨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호감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발기인 모집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적으면 네.
사실은 이건 본인의 어떤 정치적 그런 면에 타격이 있어서도 오죠. 타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한 연락 줘라. 이걸 사적으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호감이 가진 분들이 연락할 수가 있고, 물론 이준석 대표 어떤 인지도랄지 그런 걸 보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3만 5천 명이면 상당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나중에 발기랄지 만약에 창당하려면 뭐 1,000명 정도의 그런 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뭐 연락해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면 또 그중에 하는 사람들 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인적 자원을 이미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최근에 좀 당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뭐 왜냐하면 때문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한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길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가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거예요. 본인이 애취했던 것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너무 뜨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은 제로섬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같은 그렇죠. 그 레벨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레벨이 꼭 아니다기보다도 전혀 영역이 틀리죠. 한동훈 장관은 보수라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런 면과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하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보고요. 네.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딱 보면 전주까지는 네. 언론이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만 계속 보도를 했잖아요. 네. 이번 주부터는 한동훈 장관이 앞부분을 다 차지하고요. 이준석 대표에 관한 것은 지금 뒷부분에 가서 짧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고 언론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의 등장 자체가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는 뭐 신당이랄지 출마하는 데서는 굉장히 악재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약간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곧 당황할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원을 모집합니다라고 하면 좀 주저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망입니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접근을 했다라는 평가도 좀 같이 주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아까 지역별로 나온 거 좀 같이 볼까요? 네, 하루 만에 3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보면 서울 10,000명 가까이 되고요. 대구, 부산, 광주, 경기가 또 10,000명쯤 되고요. 네, 해외도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좀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전북, 충남, 전국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인천도 지금 1,000명이 넘게 모였고요. 이걸 보면 홍석준 의원님. 네. 일단 뭐 당원은 확실하게 아닌 거고 연락망을 모은 거라고 네. 합니다만 수도권에서 굉장히 좀 호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뜨거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그 한국 그 정치에서 특히 이제 2030 그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신드롬이고, 아직까지 2030을 대변하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이제 저런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좀 전에 이제 김광석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당원을 모집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에 가장 이제 조금 주저하냐면은 네. 뭐 일정 부분 돈을 내는 것도 주저하지만 그보다 더 주저하는 건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주소라든지 특히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측면과 저런 어떤 연락처하고는 조금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물밑에서 저희 당과 지금 현재 이제 좀 게임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당의 어떤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뭐 그 지금 한동훈 장관 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어떤 인재들이 영입되면 될수록 이준석 대표의 어떤 본인의 어떤 활동 어떤 공간이 좀 적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과 앞으로 있던 이준석 대표의 어떤 신당 움직임과는 네. 깊이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예, 이준석 연락망은 창당의 예행 연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창당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중앙당 사무실 마련하는데 한 1억 들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려면 과거 선례에 비춰봐서는 한 20억 이상 많이 든다고 들죠. 보여지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바로 하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SNS상으로 상당 예행 연습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이 70% 이상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도 또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그다음에 순직 해병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사건, 또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면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돌리면 금방 다 실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적인 화해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80% 90% 가더라도 네. 나중에 극적으로 화합하거나 신당 창당이 꺾이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극적 화합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요구하는 게 뭐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저희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재천재님, 3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역선택으로 진보층이 오히려 연락한 게 더 많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주원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진보층의 역선택의 가능성도 좀 있지만 요번에 요 이제 15,000명의 그 면면들이 좀 흐름이 2030 세대가 좀 압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서울이나 인천, 경기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진보층이라고 얘기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이준석 전 대표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그리고 2030이 어떻게 보면은 진보 측의 그런 어떤 움직임이다. 이제 네. 이렇게 예측이 됐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이 진보 측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30 세대는 언제든지 어디로든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노리는 정치적 공간이 바로 진보도 보수도 아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물결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김승원 의원님 의견과 비슷한 부분은 저는 막판에 계속해서 극적인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예행 연습이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네. 보면은 어떤 덮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장제원 의원께서 버스 유세라고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맞불을 놓는 행동이거든요. 온라인으로 나는 이 정도 모을 수 있다. 그게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그게 모아져서 국민의힘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과 말들이 너무나 건널 수 없는 강들이 말들을 많이 했다. 이거는 보수층에게 제가 꼭 진보를 응원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보수층에게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준석 전 대표 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우선 SNS에 결국 장제원 의원을 저격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도 안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 온라인상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돈 안 드는 정치, 속도감 있는 정치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광버스 920대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네. 장제원 의원이 겨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에 4,200여 명을 모았다라고 기사가 났었죠. 뭐 새 결집을 했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는 10배, 920대 그러면 4,200이 아니라 42,000명을 모아보겠다. 그날까지 달려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 홍석준 의원님 네. 이미 35,000명이 넘었거든요. 42,000명이면 몇천 명 안 남은 건데 얼마나 많이 모일 거라고 보십니까? 최종. 글쎄 그 예측하기는 좀 뭐 상당히 이제 불가능할 영역인 것 같고 단지 한 가지는 장제원 의원이 뭐 세가시라 했던 그런 어떤 측면하고는 물론 오프라인에서 움직임하고 온라인 움직임은 다르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떤 세과시임에 분명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당 내외에 드러내는 거지만 특히 당내에 저는 드러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신당의 가능성에서 한 20, 30% 정도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나 언젠가는 결국은 뭐 당내의 어떤 화합의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열어놓고는 있고 한데 네. 어쨌든 저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를 한번 부각시키면서도 뭐 이렇게 더 진행시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어떤 복선을 깔아놓은 이번에 이제 그런 연락처 구성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극적 타결 가능성도 말씀이 나왔어요. 극적 타결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사이가 정말 나쁜 부부가 이혼하면은 뭐 언제 뭐 이혼하자고 날짜를 정합니까? 그냥 그냥 이혼 홧김에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날짜를 뭐 정한 거라든지 그리고 또 점점 사이가 나빠지면은 점점 간극이 넓어지면서 어떤 요구라든지 말 자체도 굉장히 험한 말을 하게 되고 요구도 점점 더 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요구가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 오히려 더 작아지고 말도 그렇게 더 심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많다. 그리고 충분히 극적 어떤 봉합의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극적 봉합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기사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12월 27일까지 국정 변화 없으면 신당, 여당 총선 앞 부적절 언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올까요? 이 말이 참 서글픈 말이지만은 지금까지 대통령은 강서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에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전 12월 27일까지 큰 변화 없으면 신당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당 같은 것이 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화합하고 하는데 당 구성원으로서 계속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극적 타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지금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간극이 여전히 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 홍석준 의원님, 사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개가 받은 게 한 10% 정도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이 10%의 사람들 그대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일부 이탈해서 그쪽으로 갈 것이냐. 그 10%의 숫자와 신당하고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숫자라고 전혀 봅니다. 관계가 예,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천하용인으로 중심으로 해서 나온 어떤 그 후보들이 받은 것은 어차피 당 내에서 활동을 전제로 해서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참신한 목소리를 좀 내봐라는 그런 어떤 지지층이 보낸 것이지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탈당 신당을 만들 때 뭐 10%가 지지하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주원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다른 이야기라고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에서 그때 이준석 대표가 그 바람몰이를 했을 때 국민의힘의 완전한 어떤 골수 지지층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준석의 인물론에 또 기울었던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원들이 일부 어떻게 보면은 네. 이준석 신당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신당, 창당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기존 당원 중에 얼마가 더 이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부도 사실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온 당. 네, 나에게 온 당 무엇이 왔을까요? 보겠습니다.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민주당 업체 탓. 네, 민주당 주말 동안 또 이게 한창 이슈였었죠. 청년 비하 현수막을 만드는 것이냐 내걸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현수막이길래 이런 논란이 빚어진 건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나에게 온 당. 네, 나에게 온 당 민주당이란 뜻이겠죠. 네. 두 번째,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이 네 가지 현수막 문구가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 사실 이 문구가 여기 보면은 청년 비하 논란, 네. 이 지금 와글와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청년 비하 아니냐, 왜 우리가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총선 비하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그 민주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캠페인이고요.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너무 꼬리 자르기 아닌가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관련해서 뭐 징계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징계요? 죄송한데 어디시죠?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고 기자가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 업체의 문제고 다른 거다. 그럼 관련해서 징계는 없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민주당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저 문구 개첩하라는 공문이 왔을 때 네. 깜짝 놀래갖고요. 일단 보류 다 시켜놨거든요. 아, 이게 뭐야 도대체. 네. 예. 일단 너무 낯설었고요. 또 민주당스러움도 없었고 아마 청년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한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이건 과유불급이고요. 또 청년 비하라고 느낄 만한 요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사과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청년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이거는 분명히 우리 당이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네.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 당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업체가 그런 문구를 내놨다 하더라도 네. 선택하고 개첩 지시를 내린 거는 우리 당 쪽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느꼈을 청년 당원이라든가 네. 또 청년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요. 70년대생 젊은 우리 국회의원들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네. 이건 빨리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업체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거를 개첩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건 당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한 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직접 중앙당에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아까 본 이 4개의 현수막 문구죠. 이 문구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직인 생략.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이 집으로 지금 내려보낸 겁니다. 당협으로.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주원규 위원님. 네. 이게 업체의 일이고 우린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사무총장이 어쨌거나 이 승인을 해갖고 내려간 거라고 하면 뭔가 조치가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죠. 이거는 지금 시도의 당에 이미 전파가 된 거고 직인이 그러니까 사무총장의 지금 문서가 확인이 된 부분인데 어떻게 여기서 면피를 하려는 그리고 대변인의 말씀 자체도 부적절한 게 그런 어떤 업체가 했다, 용역이 먼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2030의 민심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2030이 개인주의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MZ세대를 잘못 이해하는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고 네. 훈육의 정치를 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구태한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과라는 거는 징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청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그냥 시혜를 주고 베풀면 돌아올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이제는 완전 재고를 해야 될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청년 대책에서 쓸모있고 시급한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정책들은 다 소개가 되지 못하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청년 의식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네, 지금 각성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2030의 마음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청년 능멸한 현수막 2030들 당에 실망해서 탈당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 당원 게시판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현수막 보고 글 쓰고 탈당하려고 가입을 했다. 네, 현수막 보고 뒷목 잡고 왔다. 네, 홍보 라인을 문책해야 된다. 컨펌 라인 경질해야 된다. 라는 얘기 등등등 지금 계속 2030 어떤 당원들의 비판이 지금 현재 게시판에 쇄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홍석준 의원님, 네. 사실 이거는 뭐 민주당 얘기긴 합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2030 얼마나 좀 중요한 계층인 건지 국민의힘도 좀 뜨거워하고 느끼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30이 결국은 사실 유권자 수로 봐서는 사실 4050이 압도적으로 문제 많은데 결국은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어떤 주역이 203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하고는 관계없이 2030에 어떻게 보면 적합한 어떤 정책 경쟁이 다음 좀 총선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아서 좀 답답한데 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회에서 그 이제 청년 세대 2030 세대를 위해서 비례도 이제 50% 그다음에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이제 청년 전략 지역구를 뭐 정한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참 문제인 게 저런 어떤 전국 홍보 게시물은 정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홍보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는데 이걸 업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고 특히 이 보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있던 사업적인 여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불감정에 좀 빠져 있다 그런 것들이 방금 그 민주당 어떤 대변인이 이 업체의 잘못이다 네, 이렇게 홍보위원장. 맹평 이거는 네. 참 큰 어떻게 보면 지금 도덕적인 어떤 불감정이 그런 어떤 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네. 사실 뭐 저 문구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네. 나간 그 아쉬움이 정말 크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바로 잡고 사과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오는 이제 수요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청년들과 함께 그 간담회와 그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때 청년분들의 의견을 더 잘 수렴해서 네.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이라든가 또 예산과 관련된 청년 정책들 윤석열 정부가 청년에 대한 예산을 정말 많이 깎았거든요. 그거를 복구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지속해 나갈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앞으로 청년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 바로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관련해서 만평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볼까요? 네, 아까 나온 이 현수막 문구들이었는데 마지막에 한 장으로 요약된다. 뭐라고? 민심 멀어져 간당으로 요약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주원규 위원님. 네. 민심 멀어져 간당이 되지 않으려면 사실 구체적인 조치가 아까 뭐 사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조치가 뭐가 필요할까요? 사과, 문책, 그리고 네. 계속 지속적인 간담회, 그리고 청년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의견의 아젠다가 적극적으로 저건 개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돌릴 수 있는 것이지 지금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마지막 이 문장이 좀 콕 이 무겁게 민주당에서는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청년을 비하하는 거냐라는 논란, 총선을 얼마 앞둔 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선 굉장히 다른 데보다 더 큰 타격일 수도 있다라는 점 여야 같이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